순자야, 아직도 일 구하러 다녀? 이제 그만 쉬어 체면 좀 지켜. 우리 나이에 무슨 일을 해? 창피하잖아. 정희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맞아.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슨 일을 해? 연금이나 받으면서 손자 돌보고 살아야지. 요즘 젊은 애들도 일자리 없단데 우리가 끼어들면 안 되지. 박철수가 거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 매출이 3천억인데요. 거기 사장님 말씀이 요즘 시니어분들은 일자리에 욕심 부리지 말고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양보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동창생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도 그래. 나이 든 사람들 다 정리했대. 효율성 때문에. 순자는 웃었지만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체면보다 밥이 중요하지. 남편의 보험금도 거의 바닥났고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속사정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동창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어요? 나이 든 사람은 일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정리하지 못한 윤상의 책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차마 정리하지 못했던 그곳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었어요. 오래된 명함들, 볼펜, 계산기,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윤상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업 아이디어라고 쓰여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순자야, 언젠가 우리도 작은 공장 하나 차려서 정직하게 살아보자. 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우리만의 일을 만들어보자. 남한테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일 말이야. 그 순간 순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느꼈던 굴욕감과 절망감이 서서히 결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윤상이 꿈꿨던 일을 자신이 이어가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해볼게요.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어갈게요. 나도 누군가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5시 박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침대 반쪽이 비어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작은 월세방의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새벽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죠. 오늘도 또 이력서를 들고 다녀야 하나.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어요. 화장대 위에는 며칠 전 받은 거절 통지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원, 식당 설거지, 아파트 경비원, 청소부까지 지원했지만 모두 나이가 많다며 정중히 거절당했죠. 어떤 곳에서는 면접도 보지 않고 전화로 바로 거절했어요. 65이면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손도 튼튼하고 머리도 멀쩡한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순자는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남편 윤상이 항상 순자 눈은 다이아몬드 같다고 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눈빛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2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쌀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남편의 보험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고 매달 나가는 월세와 관리비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순자는 체면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윤상아, 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게 맞나?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윤상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할 것 같아서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괜찮은 옷을 꺼내 입고 낡은 가방에 지갑을 넣었죠. 지갑 속에는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전부였어요. 동창생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와서 각자의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누구는 자식이 해외 유학을 간다고 했어요. 순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 순자야. 오랜만이네. 요즘 뭐해? 아직도 일 찾고 있어? 정희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순자는 그 눈빛에서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걸 느꼈습니다. 정희 옆에는 남편 박철수가 앉아 있었는데 고급 양복을 입고 금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목에는 비싼 넥타이가 번쩍거렸습니다. 아,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주변 동창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순자의 사정을 대충 짐작하고 있는 듯 했어요. 순자야, 아직도 일 구하러 다녀? 이제 그만 쉬어채면 좀 지켜. 우리 나이에 무슨 일을 해? 창피하잖아. 정희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맞아.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슨 일을 해? 연금이나 받으면서 손자 돌보고 살아야지. 요즘 젊은 애들도 일자리 없다는데 우리가 끼어들면 안 되지. 박철수가 거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 매출이 3천억인데요. 거기 사장님 말씀이 요즘 시니어분들은 일자리에 욕심 부리지 말고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양보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동창생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도 그래. 나이 든 사람들 다 정리했대. 효율성 때문에. 순자는 웃었지만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체면보다 밥이 중요하지. 남편의 보험금도 거의 바닥났고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속사정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우리 나이에 뭔 일을 하겠어. 그냥 편히 쉬어야지.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동창생들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이야기, 딸이 의사와 결혼했다는 이야기, 손자가 영재라는 이야기가 이어졌죠. 정희는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철수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래. 사장님이 특별히 아껴주신다고 하더라고. 곧 임원 승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박철수도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요즘 저희 회사가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워낙 까다로워서 웬만한 업체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규모가 작으면 아예 상대도 안 하거든요. 순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 고개만 끄덕이며 관심 있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책상 위에 낡은 안경,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서랍 속 볼펜들까지 모든 게 윤상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윤상이 더욱 그리웠어요. 여보, 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동창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어요? 나이 든 사람은 일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정리하지 못한 윤상의 책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차마 정리하지 못했던 그곳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명함들, 볼펜, 계산기,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윤상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업 아이디어라고 쓰여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꿈꾸던 소규모 생활용품 제조업 계획서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자금, 예상 수익, 심지어 거래처, 명단까지 꼼꼼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순자야, 언젠가 우리도 작은 공장 하나 차려서 정직하게 살아보자. 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우리만의 일을 만들어 보자. 남한테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일 말이야. 그 순간 순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느꼈던 굴욕감과 절망감이 서서히 결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윤상이 꿈꿨던 일을 자신이 이어가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해볼게요.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어갈게요. 나도 누군가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남편의 노트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봤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윤상이 적어둔 계획서를 보니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특히 생활용품 제조업은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서 시작하기에 좋다고 적혀 있었죠. 보험금이 800만 원 남았으니까 일단 작은 곳부터 알아보자. 순자는 용기를 내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공장이라고 하니 중개업소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공장을 하시려고요? 임대료도 만만치 않고 기계도 사야 하고 작은 곳이라도 괜찮아요. 일단 봐주세요. 직원은 반신반의하며 몇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나 규모가 컸어요. 세 번째로 간 곳은 낡은 창고 같은 건물이었는데 월 임대료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좀 낡긴 한데 전 임차인이 작은 제조업을 하다가 나간 곳이에요. 기계 몇 대는 그대로 두고 갔거든요. 순자는 건물 안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지는 않았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구석에는 오래된 기계 2대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들은 쓸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수리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순자는 남편의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윤상이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기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노트에는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적혀 있었어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니 보험금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기계 수리비까지 생각하니 남은 돈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계 수리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받아보니 다행히 수리가 가능했어요. 비용이 좀 들긴 했지만 새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공장에 나가서 기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 뭘 만들지가 문제네. 윤상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니 생활용품 중에서도 청소용품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걸레나 수세미 같은 건 기술이 복잡하지 않고 재료비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순자는 인근 원단 도매상을 찾아가서 걸레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며칠 연습하니 제법 모양이 나왔어요. 손재주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이제 팔 곳을 찾아야겠다. 순자는 동네 마트와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직접 만든 걸레를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몇 곳에서는 관심을 보였어요. 품질이 나쁘지 않네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시중 제품보다 30% 저렴하게 드릴게요. 순자는 윤상의 노트에 적힌 가격 책정 방법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많은 양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구인 광고를 내니 몇 명이 지원했는데 대부분 나이든 여성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일할 곳이 없어서 왔어요. 그래요? 그럼 함께 해봐요. 순자는 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모두 순자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일당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함께 일하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만든 걸레가 정말 잘 팔리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가 될 것 같아요. 작은 공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직접 거래처를 뛰며 물건을 납품하고 새로운 고객을 찾아다녔어요. 어느 날 큰 마트 체인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찾던 품질이에요. 정기적으로 납품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순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공장을 해? 몇 달 못 가 문 닫겠네. 나이가 몇인데 무슨 사업을 해? 그냥 조용히 살지.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순자의 걸레는 품질 좋기로 소문이 났어요. 다른 지역 마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생산량도 늘려야 했습니다. 사장님, 기계를 하나 더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작은 창고에서 시작된 일이 점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의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점점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작은 공장은 이제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을 유지했어요. 사업 초기에 어려웠던 기억 때문에 아껴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사장님, 오늘 동창회 가신다고 하셨죠? 일찍 가세요. 직원 김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3년 전과 똑같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약간 빛이 바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그리고 낡은 가방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괜찮아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도 가끔은 좋은 옷도 입으시고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셔야죠. 순자는 미소만 지었어요. 사실 옷을 새로 살 여유는 충분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키우는 것이었거든요. 동창회 장소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어요. 3년 전과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있었죠. 어머, 순자야. 3년 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번쩍거렸어요. 옆에는 박철수가 서 있었는데 고급 양복과 금시계가 더욱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정희가 순자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직도 그 옷 입고 다녀? 3년 전이랑 똑같네. 편해서 그래. 박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뭐 하세요? 아직도 일 찾고 계세요?
일은 하고 있어. 어떤 일요? 청소라도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순자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정희가 거들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나이에 무슨 일을 해? 그냥 편히 쉬어야지. 체면도 있고. 맞아요. 이제 좀 놔두세요. 보기에 안쓰럽잖아요. 다른 동창생이 동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박철수가 으스대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회사는 요즘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나 늘었거든요. 연 매출 3천억 돌파했어요. 대단하다, 철수야. 정말 성공했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박철수는 더욱 신이 났어요. 사장님이 저를 특별히 아껴주세요. 곧 상무로 승진할 예정이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덕분에 저도 편하게 살고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차도 새로 뽑았어요. 요즘 주부들 모임에서 회장도 하고 있고요. 부럽다, 정희야. 정말 잘 됐네. 순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 고개만 끄덕이며 관심 있는 척했지만 특별히 할 말은 없었습니다. 박철수가 계속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요즘 저희 회사가 새로운 협력사들과 거래를 늘리고 있어요. 하지만 워낙 까다로워서 아무나 상대 안 해요. 규모가 작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업체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래야지. 큰 회사는 격이 있어야지. 맞아요. 저희 회사 사장님도 항상 말씀하세요. 작은 업체들과 거래하면 회사 품격이 떨어진다고. 순자는 재미있다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사실 박철수가 다니는 회사는 순자의 회사와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박철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정말 뭐하고 사는 거야? 아직도 일 구하러 다녀? 정희가 다시 물었어요. 작은 일 하고 있어. 어떤 일인데? 설마 아직도 청소일 같은 거? 비슷해.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가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박철수가 동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안 됐네요. 우리 회사에서도 청소하시는 분들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일하는 게 어디야.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야, 정말 고생이 많다. 우리가 뭔가 도와줄 일 없을까? 괜찮아. 나는 내 일하는 게 좋아. 박철수가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나이 생각해서. 순자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박철수의 회사가 지금 자기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 중 하나라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 회사에서 생활용품 납품받는 업체가 있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해요. 사장이 할머니라던데 그 나이에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박철수가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순자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 할머니 사장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박철수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 대단하시네. 우리 순자도 그런 분처럼 되면 좋을 텐데. 정희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할머니 사장인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순자 씨, 힘내세요.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고마워. 순자는 여전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좋은 일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알 필요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재밌네. 정말 재밌어. 동창회가 끝나고 며칠 후
순자는 평소처럼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주문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히 박철수가 다니는 회사에서 오는 주문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그 회사에서 추가 주문 들어왔어요. 김 아주머니가 주문서를 들고 왔어요. 순자는 주문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철수가 자기 회사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정작 그 회사가 자신의 단골 고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했거든요. 좋아요. 품질 관리 철저히 해서 납품하세요. 순자의 회사는 이제 단순한 걸레 제조업체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서 생활용품 전반을 다루는 중견업체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겸손했고 사업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더 신경 썼어요.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철수가 다니는 회사에 감사가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사장님, 그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나 봐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직원이 신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기사를 보니 회계 부정과 납품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일단 지켜보죠. 우리는 정직하게 거래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순자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됐어요. 주요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면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그 회사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 결과 비효율적인 협력사들과의 계약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였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본사 방침이라서. 담당자는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결국 일부 협력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닥치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회사의 모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순자 사장님, 저희가 귀하의 회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모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어요. 순자는 신중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큰 회사와 거래하면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들도 많았거든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보죠. 모회사와의 첫 미팅에서 순자는 놀랐어요. 그들이 제안한 건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라 지분 투자였거든요. 사장님의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지분을 일부 투자하고 대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는 건 어떨까요? 지분 투자요? 네, 저희가 30% 정도 투자하고 경영은 사장님이 계속하시는 조건입니다. 순자는 고민했어요. 남편 윤상의 노트에도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투자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며칠 후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계약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조건이었어요.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금력은 크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조건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럼 진행해 볼까요?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 순자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 회사가 박철수가 다니던 회사를 완전히 인수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자의 회사도 간접적으로 그 회사의 지분을 일부 갖게 된 거였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네. 순자는 복잡한 지분 구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박철수가 다니던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중 하나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박철수가 자신의 실적을 과장 보고했다는 게 밝혀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구조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협력사를 먼저 정리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비효율적이라고 했다고요? 직원이 전해준 소식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박철수는 순자의 회사가 자신이 제안한 정리 대상 1순위였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철수로부터 공식적인 계약 해지 통보서가 날아왔어요. 비효율적인 협력사와의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통보서를 받고 조용히 웃었어요. 박철수는 자신이 누구에게 해지 통보를 보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젠 내가 사장인데 내가 날 자른다고? 순자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지분 변경 절차 언제쯤 완료되나요? 다음 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사회 참석도 가능하겠네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니, 참석해야 합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세상이 참 신기하죠? 나를 자르려던 사람이 이제 내 밑에서 일하게 됐어요. 박철수가 보낸 해지 통보서는 순자의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곧 그 통보서의 의미가 완전히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긴 했지만 오래된 것이었고 가방도 낡은 걸 그대로 들었어요.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중요한 자리인데 좀 더 격식 있게 차려입으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지 옷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순자는 담담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조금 긴장됐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저기 실례지만 누구시죠? 한 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 청소부나 배달원으로 오해한 것 같았어요. 이사회 참석차 왔습니다. 이사회요? 혹시 잘못 오신 건 아닌가요? 그때 박철수가 이사회실로 들어왔어요. 순자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이사회 참석하러 왔어요. 이사회요? 여긴 협력사 자리가 아닌데. 박철수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주변 임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사 미팅은 다른 층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청소업체 관련 미팅인가? 순자는 천천히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장을 꺼냈어요. 지분 변경 확인서였습니다. 이제 이 회사 제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이사회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순자를 바라봤지만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름으로 넘어왔다는 게 말 그대로예요. 지분 인수가 완료됐거든요. 순자의 딸 윤미가 이사회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대주주가 되셨어요. 윤미는 법무팀과 함께 지난 몇 주 동안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순자는 사업 운영에만 집중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는 딸에게 맡겼던 거였습니다. 지분이 51%로 확정됐고 이사회 의결권도 확보됐습니다. 윤미가 설명하자 이사회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몇 주 전부터 진행된 일이거든요. 순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모 회사에서 지분 투자를 제안했을 때 저희가 받아들였어요. 그 과정에서 이 회사도 자연스럽게 인수하게 된 거죠. 한 임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정말 지분 51%가 박순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이건 완전한 인수인데요. 박철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청소일 하신다고. 청소일이 아니라 제조업이에요. 생활용품 제조업. 순자가 명함을 꺼내서 건네줬어요. 명함에는 박순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 협력사였잖아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거래해온 협력사가 바로 제 회사였어요. 이사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협력사 사장이 갑자기 대주주가 되어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윤미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모 회사 측에서 우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지분 투자와 함께 이 회사까지 인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박철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럼 제가 보낸 계약 해지 통보서는 받았어요. 비효율적인 협력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자는 가방에서 박철수가 보낸 해지 통보서를 꺼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회사 사장이니까 이 통보서의 의미가 좀 달라지겠네요. 박철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모르셨겠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으니까요. 순자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복수하려는 마음보다는 상황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박순자 대표님이 새로운 대주주시고 앞으로 이사회를 주도하시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철수는 완전히 기가 죽은 표정이 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 회사의 실세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거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경영진으로 회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순자의 말에 이사회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게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순자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철저히 분석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사회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어요. 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먼저 지난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윤미가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상세한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박철수가 담당했던 협력사들과의 계약 내용, 납품 가격, 수수료 등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몇 가지 보이네요. 순자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협력사는 시장 가격보다 20% 비싸게 납품받고 있네요. 그런데 품질은 우리 회사보다 떨어진다고 평가되어 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철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예요. 하지만 지난 2년간 꾸준히 납품비가 지급되었네요. 윤미가 추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조사 결과 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는 박철수 부장의 처남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어요. 모든 시선이 박철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오해입니다. 박철수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순자는 냉정하게 다음 자료를 공개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매월 납품비가 지급된 날짜와 박 부장님 계좌로 입금된 날짜가 일치하네요.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품질 검사 결과를 조작한 흔적이 있어요. 실제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 합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이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불량품을 납품받아온 건가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고객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어요. 순자는 고객 불만 접수 내역도 보여줬어요. 박철수가 담당한 제품들에 대한 불만이 유독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윤미가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어요. 박 부장님이 본사에 보고한 실적과 실제 실적이 다릅니다. 매출을 30% 부풀려서 보고해 왔어요. 이사들이 경악했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기였습니다. 박철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이건 누명이에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 아니에요? 함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팀에서 이미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검찰에도 고발할 예정이고요. 박철수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순자 씨, 아니 사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드렸어요. 저를 비효율적인 협력사라고 하면서 계약 해지하려고 했잖아요. 순자는 박철수가 보낸 해지 통보서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이 서류 기억하시죠? 비효율적인 협력사와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몰라서. 몰랐다고요? 3년 동안 우리 회사와 거래하면서 몰랐다고요? 순자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동창회에서도 우리 회사 이야기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사장인 회사가 정말 깔끔하게 잘한다고 하시면서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윤미가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해임 통보서입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서류 맨 아래에는 대표이사 박순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보낸 해고 통보서예요.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도장, 내 이름으로 바뀐 거 몰랐죠? 박철수는 서류를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에 자신이 순자에게 보낸 계약 해지 통보서와 똑같은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받는 입장이 된 거였어요. 사장님, 정말 마지막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잘못 사용했죠. 순자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앞으로 이 회사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겁니다. 비리나 부정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의 단호한 모습에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철수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순자 씨, 우리 동창 아니에요?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요?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동창회에서 저를 백수라고 놀리던 그 예정 말씀이세요? 체면 좀 지키라고 하던 그 예정이요? 박철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오늘까지가 마지막 출근입니다. 순자의 말에 박철수는 비틀거리며 이사회실을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사회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순자의 철저한 준비와 단호한 처리에 모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순자가 다른 이사들에게 인사하자 모두들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저희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박철수에게는 가혹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이어서는 안 되니까요. 박철수의 해임 소식은 금세 동창생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소문과 함께 비리 연루설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며칠째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다니. 모르겠어. 갑자기 감사가 들어오더니 모든 게 뒤바뀌었어. 박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며칠 새 얼굴이 완전히 늙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장이 누구래? 갑자기 회사를 인수했다면서? 그게 순자야. 순자? 우리 순자 말이야?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박순자. 우리 동창 순자가 그 회사 사장이 됐어. 말도 안 돼. 순자는 백수잖아. 청소 일한다고 했잖아. 정희는 소리를 질렀지만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백수가 아니었어. 제조업체 사장이었다고. 그것도 우리 회사 주요 협력사 중 하나였어. 진실을 알게 된 정희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순자를 무시했는지 떠올리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창회 모임이 있는 날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똑같은 소박한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다들. 순자가 인사하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희와 박철수는 순자 앞에 제대로 앉지도 못했어요. 자리를 계속 옮기며 불편해했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우리가 몰라봐서 미안했어. 한 동창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뭘 몰라봤다고 그래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순자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철수가 그럴 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모르는 척했지만 모든 사람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어요. 회사 일 말이야. 철수가 실수를 했나 봐. 아, 그 일이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실수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죠. 박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하셨어요? 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너를 우습게 봤어. 무시했고.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동창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랬어. 정말 잘못했어. 우습게 봤다고요? 언제요? 순자는 정말 모르는 듯 물었어요. 3년 전에 백수 취급하면서 체면 좀 지키라고 했잖아. 아, 그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편도 세상 떠나고 돈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해주신 말씀 덕분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체면보다 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순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나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순자가 덤덤하게 말하자 분위기가 더욱 무겁해졌어요. 박철수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야,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기회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기회는 언제나 있어요. 다만 어떤 기회를 잡느냐는 본인에게 달린 거죠. 그럼.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그건 기회가 아니라 특혜거든요. 순자의 말에 박철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다른 동창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야, 우리가 뭔가 도와줄 일 없을까? 도움이요?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고마운 마음이지만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그래도 대신 앞으로는 서로 좀 더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났고 못났고 따지지 말고. 순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못됐어. 미안하다고 할 일 아니에요. 다들 각자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거잖아요. 순자는 여전히 너그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너그러움이 오히려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순자야, 정말 존경해. 나 같으면 복수했을 텐데. 복수요?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잘못된 일을 바로잡은 것뿐이에요. 그 말에 박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단단한 승자의 눈빛이었어요. 따뜻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사진 앞에 섰어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당당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당신 이름에 부끄럽지 않아요. 회사는 놀라울 정도로 변했어요. 비리와 부정이 사라지자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소통했어요. 사장님, 오늘 새로운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요. 대량 주문 들어올 것 같아요. 김아주머니가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이제는 순자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무리하지는 마세요. 품질이 가장 중요하니까. 순자는 성장보다 품질을 더 중시했어요. 남편의 노트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크게 벌지 말고 오래가는 사업을 하자는 것이 윤상의 철학이었습니다. 사장님, 직원 하나가 뛰어 올라왔어요. 뭔 일이에요? 간판 업체에서 왔어요. 새 간판 설치하러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따라 내려갔어요. 며칠 전에 주문한 새 간판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간판에는 박윤상 앤드 순자 주식회사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함께 넣은 거였습니다. 사장님, 이름이 특이하네요. 간판 설치 기사가 말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순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비록 윤상은 꿈만 꾸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꿈을 이어받아 현실로 만든 건 순자였습니다. 간판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지난 4년을 되돌아봤어요.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순간, 동창회에서 무시당했던 기억, 작은 창고에서 혼자 시작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장님, 설치 완료됐어요. 고생하셨어요. 순자는 새 간판을 올려다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오니 윤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박철수 씨가 연락했어요. 철수가? 무슨 일로? 재취업 관련해서 상담 요청이 왔어요.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박철수는 해임된 후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봐야겠네요. 다음 날 박철수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야. 아니, 사장님. 박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앉아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추천서 부탁드리려고 해서. 박철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추천서요? 제가 왜 써드려야 하죠? 순자의 질문에 박철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먹고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순자가 되물었어요. 4년 전에 저한테는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박철수는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되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순자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써주세요. 뭔가요? 반성문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을 써주세요.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만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박철수가 반성문을 다 쓰자 순자는 그것을 받아 읽어봤어요. 진심인가요? 네, 진심입니다. 그럼 추천서 써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제가 직접 나서겠어요. 순자의 말에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철수가 나간 후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어려운 일이네요. 그날 저녁 순자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철수가 4년 전에 보낸 해고 통보서였어요. 순자는 그 통보서를 천천히 찢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과거였습니다. 대신 새로운 명함을 만들었어요. 박윤상 앤드 순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순자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고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는 수천억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순자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당당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는 책상 위에 놓인 해고 통보서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이번에는 수신일란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인 과거의 나 자신. 이제 그만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순자는 그 종이도 찢어버리고 미소 지었어요.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